안녕하세요, 션입니다. 현재 9월 24일 수요일입니다. 첫 영상이네요. 원래 인스타나 스레드로 정말 일기장처럼 기록하는 형태로 저를 기억하려고 했는데 10년 후에 좀 더 재미있게 보기에는 영상이 나을 것 같고 나를 표현하는 방법이 유튜브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시작하게 됐습니다. 이 채널의 저희 영상은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을 수 있지만 한 10년 조금 넘게 제가 월가에서 애널리스트와 펀드, ETF 같은 상품을 매니징하는 역할을 했어요. 일을 하면서 배운 지식과 쌓아온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지금 생활하는 나의 모습을 담는 일기장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보시면 비트코인을 월가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는지 월가의 입장에서 시장을 좀 해석하면서 정보를 전달하려 합니다. 그리고 제가 일을 그만둔 이유는 간단해요. 조금 치열한 현장에서 삶이 좀 지겨워져 가는 찰나에 제가 좀 많은 캐시들이 좀 모여져 있었고 딱히 회사 생활에 좀 불편함은 없었지만 조금 더 편안한 한국에서 저희 집에서 좀 여유로운 시간을 좀 보내고 싶은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사실 지금 편의를 봐주셔서 지금도 전 직장에 편안한 마음으로 저의 생각을 담은 애널리스트의 일은 지금도 프리랜서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10년을 넘게 하던 게 이 일이라서 어느새 뭔가 머리는 좀 익숙해졌고 사실 또 언제 다시 돌아가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좀 감을 계속 살린다는 의미에서 프리랜서는 계속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래서 지금 마인드는 제가 좀 끝이 정해져 있지 않은 여정의 휴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버릇처럼 제가 10년 동안 해왔던 방식 그대로 시장을 읽고 투자하는 생활들을 좀 영상에 담아내려고 합니다. 가장 중요한 걸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. 자본시장에 대해 조금만 관심이 있다면 알 텐데 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통해 부자가 되는 과정을 비교하는 통계나 연구는 생각보다 꽤 많아요. 정확하게 비율표처럼 딱딱 공식을 제공하는 건 없지만 대표적인 프레임은 있다는 거예요. 이 소득계층의 상위 10%, 상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본소득의 비중이 높다라는 겁니다. 근데 여기서 큰 차이가 뭐냐면 근로소득은 내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좀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를 합니다. 근데 자본소득 같은 경우엔 이론상 무한이라는 겁니다. 물론 리스크도 있지만 이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조절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본소득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. 저 또한 지금 남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음식 먹을 때 가격을 안 보고 시키는 정도까지 도달을 했어요. 물론 자본소득으로요.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11월에 회사를 그만뒀는데요. 영상 앞에서는 제가 좀 아름답게 표현을 했지만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용기를 좀 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업비트 계좌 오픈해 드릴 건데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자, 업비트 제가 계좌 오픈해 드릴 건데 요새 프로그램 같은 걸로 좀 조작하시는 분들 많아서 저는 아예 로그인 단계 이런 거 좀 다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자, 로그인 할 건데요. QR코드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로그인 하는 중이고요. 잠시만요. 자, 로그인이 됐어요.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 차트인데 엊그제 좀 많은 하락들이 있었죠. 사실 이제 영상 뒤에서도 제가 말씀드릴 거지만 이게 기술적인 하락이거든요.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좀 하락장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건 제가 좀 뒤편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보여드릴 내역은 이제 작년 24년 11월 12월 요때 좀 돈을 많이 벌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제가 여기 업비트에 돈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자산을 좀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투자 손익란에서 좀 볼게요. 작년 11월 볼까요? 네, 보이시죠? 작년 11월에 거의 제가 6억에 대한 돈을 벌었습니다. 그리고 12월에도 생각보다 많은 돈을 벌게 되었죠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생겨서 회사를 그만둘 용기를 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린 만큼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. 그리고 저는 꾸준히 투자를 했어요. 저는 이 시장에 있기 때문에 많은 정보도 있었고 시장을 읽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 월에 얼마씩 적립식 형태로 구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사람들이 보시면 어쨌든 시드가 많아서 그만큼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번 연도 이 영상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8월에 테스트를 해봤어요. 사실 한 1,500만 원 정도는 다 있으실 거잖아요. 있다라는 가정으로 해서 제가 이 만불로 투자를 좀 했습니다.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제가 바이낸스로 좀 거래소를 옮기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것도 똑같이 로그인하는 과정부터 다 보여드릴 건데요. 잠시만요. 자, 로그인 됐습니다. 지금
엊그제 말씀드렸던 대로 좀 하락장이 있다 보니까 저도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8월 달에 우리 테스트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잖아요. 그거 좀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기 보시면 제가 8월 26일부터 시작을 했네요. 8월 26일부터 테스트를 해서 총 보시면 토탈 프로핏이라고 해서 14,000달러, 15,000달러 정도 수익을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이런 건 다 아시겠지만 펀딩비예요. 저 시작하자마자 좀 물려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 펀딩비가 계속 나가서 한 1주, 2주 정도 고생을 했죠. 2주 후에는 제가 예상했던 관점이 맞아들어서 이 정도 수익을 계속 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저번 주 주말까지도 좀 소소하게 수익을 계속 봤어요. 사실 뭐 15,000달러면 얼마죠? 환율이 한 1,400원 정도 되니까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. 사람들이 많은 착각을 해요. 투자 시장에서 돈이 많아야 많은 돈들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맞아요. 하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. 자, 그럼 뭐가 아니냐, 왜 지금은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 ETF에 대해서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렇죠? 미국의 ETF 평균 수익률이 한 6%에서 많게는 한 10%까지 나옵니다. 1,000만 원 넣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뭐 60만 원에서 100만 원 1년에 벌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? 근데 지금은 뭐가 있죠? 코인 시장이 생겼습니다. 불과 사실 5년 전만 해도 고위험 자산군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. 뭐 이거 영상 보시는 분들은 다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정부나 기관에서 많이 구매를 하고 있죠. 보유를 하고 있고. 그래서 이 ETF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레이스케일이라고 해서 그레이스케일의 GBTC가 있어요. 대표적인 그 비트코인 ETF 상품인데 1년 수익률을 보면 얼마죠? 거의 90%가 넘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미국 그냥 일반적인 ETF의 거의 10배라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시대적으로 잘 펼쳐져 있지 않은 부의 사다리가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. 사실 남은 기간이 개인적으로 앞으로 4년에서 5년 정도 남아있다고 봅니다. 쉽게 예를 들면 인터넷이 처음 한국에 도입이 됐을 때 많은 부자들이 생겼죠. 그 다음은 뭐다? 스마트폰이죠. 지금 전 국민이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. 이때 핸드폰 장사하시는 사장님도 빌딩 몇 채씩 샀다고 들어보셨죠. 지금은 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입니다. 인터넷과 스마트폰은 장사라는 수단으로 좀 구매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이 비트코인은 정보와 실행력만으로 더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. 영상에서 정보들이 100%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만의 확신을 갖고 10년 후, 20년 후 나에게 보내는 다이어리이기 때문에 저는 이 영상에 진심을 담아낼 생각입니다. 자, 그럼 앞으로의 영상은 어떻게 될 거냐면 이 영상 초반에 어제 좀 주요하게 발생했던 일들이나 오늘 촬영 전 나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리 및 요약을 좀 데일리 인사이트로 해드릴 거고요. 그 이후로는 비트코인과 리플 XRP의 차트를 좀 보는 형태로 진행을 할 거예요. 저는 비트코인이나 리플 그리고 이더 같은 메이저 코인 이외에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 예정이니까 참고를 해주시고요. 오늘은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이후에 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까지 급락을 했는 상황이 왔는지, 그리고 XRP 현물 ETF가 깜짝 데뷔를 했는데 미승인 난 것처럼 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이 깜짝 데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세 번째는 이 XRP 현물 ETF 깜짝 데뷔가 시사하는 포인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. 자, 먼저 엊그제 비트코인이 큰 하락 때문에 한 17억 달러 이상의 포지션들이 청산이 좀 됐어요. 그렇죠? 제가 본 관점은 이 레버리지 과열이었습니다. 이 파생상품 미결제 약정이 고점권에 엄청 계속 계단권으로 많이 여기 쌓여 있었어요. 이 상황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에도 강한 연쇄 청산이 발생하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. 9월 초부터 업계에서는 좀 비상등이 계속 켜져 있었어요. 좀 높은 포지션에 좀 많은 돈들이 쌓여 있다, 이런 식으로 비상등이 켜져 있는 상황이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좀 차트가 있으면 이렇게 박스권 형성이 됩니다. 박스권 형성이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탈이 한번 나오면 이렇게 위에 있는 롱 포지션들은 청산이 됩니다. 그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점권에 엄청 쌓여있는 이런 포지션들이 강하게 좀 연쇄 청산이 발생을 해요. 앞으로도 이럴 일들이 종종 있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가면 이 레버리지 과열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그래프 보시면 위로는 좀 미결제 약정들 OI가 좀 쌓여 있는 거고요. 오른쪽으로는 시간입니다. 이게 청산이 되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계단 형태로 계속 쌓여갈 수밖에 없어요. 그럼 많은 물량들이 계속 쌓이겠죠.
선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상황이 생기죠? 이럴 때 가격 구간마다 레버리지 포지션이 엄청 많아지니까 작은 가격 충격에도 많은 돈들이 청산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예를 들면 우리가 유리잔에 물을 이렇게 가득 채워놓으면 작은 흔들림에도 이 물이 넘칠 수밖에 없잖아요.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 미결제 약정이 많은 상태에서는 작은 하락에도 연쇄 청산이 발생하기 쉽다는 거예요. 1차 청산이 나오면 가격 공포로 인해서 더 밀리겠죠. 그러면 또 2차 청산이 발생을 하겠죠. 그럼 또 밀리고 3차 청산이 발생을 하고 계속 이런 형태로 가격 하락과 청산 확대 이 두 가지가 서로 불을 붙이는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. 같은 1% 하락이더라도 이 OI가 낮을 때, 미결제 약정이 낮을 때는 흔들리는 정도이지만 이 OI가 고점에 많이 쌓여 있을 때는 대규모 강제 청산 때문에 이 낙폭이 과장된다라고 꼭 하셔야 됩니다. 예를 들면 한 2% 내려갈 거 4%까지 내려간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엊그제와 같은 하락은 이 미결제 약정 리스크에 의한 기술적인 하락이었다 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. 앞으로 차트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아직 시장은 상승장에 초읽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제 같은 상황에서는 좀 주워 담아야 했었고 저는 XRP의 수량을 좀 늘렸습니다. 자, 그리고 XRP 현물 ETF의 깜짝 대비. 사실 시장은 미승인 난 것처럼 지금 인지를 하고 있어요. 근데 리플 같은 경우 ETF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9월 18일에 데뷔를 했습니다. 근데 아직 시장이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승인 난 것처럼 인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. 간단히 좀 요약을 해드리면 CBOE라는 작은 회사에서 SEC 승인을 직접 따낸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9월 18일에 무슨 일이 있었죠? SEC에서 통과시킨 그 제네릭 상장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. 그 덕분에 이 CBOE가 자체 규정에 따라 상장을 시킨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제네릭 상장 기준이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SEC의 별도 승인 서류를 좀 올리지 않고도 그냥 거래소가 신속하게 그 기준만 맞으면 자체적으로 상장을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. 그래서 사실 보도에도 덜 보이고 대중은 미승인처럼 좀 느낄 수 있고요. 그리고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블랙록이나 피델리티처럼 초대형 하우스가 아니라 비교적 작은 발행사라서 초기 보도나 브로커 커버리지, 리서치 등에 좀 제한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. 그럼 시장에서 루머인가? 이거 파일링인가? 하는 좀 오해가 쉽게 생길 수 있고요. 다만 CBOE의 공식 상장 페이지와 신규 상장 공지에는 명확히 있으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는 ETF 보유 내역을 보시면 이게 스팟 ETF가 맞아?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. 구성 자체가 스팟 ETF로 현물을 좀 100% 보유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구성을 좀 보시면 XRP 한 58%, 그리고 코인시어스 피지컬이라고 해서 그거 41%, 그 다음에 현금 1%로 되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현물 100% 같은 단순 구조가 아니라 혼합 익스포저이기 때문에 현물을 100% 보관하는 것과 좀 달라서 그래서 의문이 일부 생긴 거라고 좀 볼 수 있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RP ETF가 시장에 대비하면서 시사하는 좀 포인트를 좀 강하게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금 ETF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좀 집중되어 있어요. 그 ETF 머니가 알트코인으로 확장될 제도적인 통로가 열렸다는 거고요. 제도적인 통로가 열렸다는 건 XRP를 사고 싶어도 회계적인 이슈로 좀 살 수 없었던 기관이나 기업, 이분들이 ETF를 통해 XRP를 매집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고 볼 수 있고요. 당장 ETF가 승인이 좀 되더라도 시장은 이더리움처럼 가격 변동이 안 생길 수 있지만 결국에는 바로 올라가든 좀 시간을 두고 이렇게 올라가든 시간의 문제라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을 보면 어떻게 됐죠? 처음엔 이 개인이 좀 주도하는 시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나서 지금 기관이 주도하는 시장이죠.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. 가격이 오르려면 사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. 기업이 주를 이루는 이 손바꿈이 한번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겠죠. 자, 오늘은 첫 영상인 만큼 이 정도에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. 제가 첫 영상이라서 원래는 페이퍼워크를 하던 사람이라 이런 좀 말이라던가 이런 걸 좀 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. 다음 영상부터는 제가 차트적인 관점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알고 싶은 정보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영상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.